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나토, 또 러시아군 이렇게가 지금 보스포러스 해협, 즉 터키가 통제하고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서 흑해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터키, 튀르키예가 통제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흑해 내에 많은 기뢰들이 있는데 그 기뢰에 루마니아 군함이 소해함이 피격이 되어서 대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국방TV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대전차 지능지뢰, 아주 첨단 무기인데 러시아가 불과 작년에 2021년에 전략화하기 시작한 첨단 지뢰들, 이게 사실은 까보러가 돼버렸다, 안 터졌다라는 겁니다. 왜 안 터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양을 우크라이나가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먼저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비밀 생산 시설에서 넵튠 지대함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생산 중에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폴란드에서 열린 그 방산 전시회에서 한 6개 나라가 지금 큰 관심을 보였고, 이걸 대량 수출하겠다라고 밝힌 바로 그게 넵튠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넵튠 미사일 소식하고, 아프리카 말리죠. 프랑스가 아주 공을 들여서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이제 손을 들고 나왔고, 그 길을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들어가서 금광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푸틴의 호주머니를 채워줘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바그너 그룹이 통제하고 협조하던 그 부족 마을이 IS로부터 빚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비극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 미사일 생산 공장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넵튠 대함미사일을 키이우 외곽의 비밀 생산 시설에서 계속 생산 중이며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파이어와 매버릭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낮은 성능과 신뢰성,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외면받았던 합동 지상 공격 미사일 JAGM의 본격 양산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사거리 40km급 4세대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공백을 메우겠다는 심산인데 가성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기증받아 차량 탑재용으로 사용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노르웨이도 160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민수용 픽업 트럭 개조 테크니컬 차량의 화력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F-35에 이어 F-16 수명 연장 프로그램의 수출도 불허할 경우에 러시아와 협력하겠다는 튀르키예 대통령의 협박에 미국이 결국 튀르키예, 즉 터키 정부가 요청한 F-16 수명 연장 및 일부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가 요청한 F-16V 바이퍼 신조기 판매 승인은 여전히 보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군이 철수하고 난장판이 된 아프리카 북부 말리에서 바그너 그룹과 협조하는 부족 마을이 IS의 공격을 받아 쑥대밭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단일 공격으로는 하룻밤 만에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나왔다던데, 더 이상 혼란 확산과 러시아의 군비 충당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엔이나 나토 차원의 평화유지군 파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넵튠 미사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하푼 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그런데 이 하푼이 한 160에서 180km 날아가는데, 이건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대로는 300km 사거리, 굉장히 요즘 미사일 치고 굉장히 준수한 사거리 성능이죠. 우리 한국의 해성 함대함 미사일도 한 160, 180 이 정도 날아가는데 300km면 꽤 괜찮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개전 초에 이 하르키우 인근에 이 미사일 공장이 있었는데, 그걸 러시아가 아주 강력한 폭격을 해서 그 미사일 제조 공장이 파괴되었다 라고 알려졌었는데, 그게 계속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준 하푼 지대함 미사일
또 사용하고 또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넵튠도 사용하고 하프문보다 넵튠이 훨씬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러시아의 뭐 흑해함대 사령부, 세바스토폴 또 크림반도 뭐 이런 쪽이 계속 공격을 받은 게 이 넵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러시아가 개전 초에 다 파괴했다 주장했던 공장이 살아서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JAGM인데 헬파이어 미사일이 사거리 8km에서 1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긴 게 필요하다. 왜? 현대의 지금 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거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서 야전 방공 시스템 밖에서 공격 헬기가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래서 8km, 10km 헬파이어 너무 사거리 짧다 해서 20km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군이 사용하는 매버릭 미사일도 있죠. 공대지 미사일, 공군도 사용하고 또 이 A-10 공격기에서도 지상 공격용으로 사용하죠. 그것도 합동으로 대체한다 해서 만들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발당 7만 달러에서 한 10만 달러 정도의 가격인데 이건 32만 달러. 그러니까 이거 헬파이어 3발 가격보다 더 비싸다. 그런데 적 전차는 그렇다 쳐도 장갑차 뭐 이런 거로 비싼 거로 격파하는 게 이게 뭐 가성비가 맞냐 이제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자, 노르웨이가 해안 방어용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지대지 용도로 쓰는 헬파이어 미사일 발사기가 있어요. 그리고 헬파이어 지대지 헬파이어가 있는데 이걸 160발이나 우크라이나에 기증한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또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픽업 트럭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발사대 장착해서 그렇게 아주 기동화된 장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테크니컬 트럭이라고 하는데 그 테크니컬 트럭 엄청나게 강화되겠습니다. 전차까지도 잡는 이런 헬파이어 미사일 노르웨이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네요. 정말 도색 잘했네요. 터키의 F-16인데 이 F-16 우리나라하고 뭔가 조금 그 성능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F-16V로 업그레이드 다 하죠. 그래서 이 튀르키예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안 돼, 니들은 안 돼, 나쁘잖아, 우리 말 안 듣잖아 이렇게 해서 F-16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고 있다가 자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승인 안 해주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할 거야. 이제 러시아하고 협조해버릴 거야. 나빠질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미국이 스톱 그것까지는 안 되고 해서 수명 연장 등의 기본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여기 있는 그 항전 장비라든지 레이더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A사 레이더 장착해야 되고 하는데 그건 튀르키예가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 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승인해줬고 이 F-16V 전투기 추가 구매는 아직도 허락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리 여기는 지금 독일군인데요. 지금 PKO 평화유지군으로 독일군이 들어가 있고 프랑스군은 빠져서 손들고 나와버렸죠.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죠. 그런데 프랑스가 빠지니까 그 자리를 바그너 그룹이 다 채웠죠. 푸틴의 개인 용병들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굉장히 잔악하게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 바그너 그룹이 들어갔고 그 바그너 그룹과 이익을 공유하던 부족 마을에 IS가 쳐들어와서 수십 명을 하루에 학살을 하고 또 집단 강간을 하고 뭐 그렇게 됐다라는 비극이 발생했대요. 아무튼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바그너라는 이런 사설 용병 집단이 여기에서 무력을 행사하면서 금품을 챙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엔에서 좀 더 큰 규모의 PKO 평화유지군을 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단신을 바탕으로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최신형 스마트 지뢰가 우크라이나군에 대량으로 노획됐다는 소식입니다. 하르키우 축선의 우크라이나군 공세를 막기 위해 대량으로 매설했는데 작동하지 않아 고스란히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차세대 스마트 대전차 지뢰 PTKM-1R 모델을 대량으로 노획했으며 현재 미국과 나토 측에 이 지뢰 샘플들을 보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노획은 우크라이나군의 파죽지세 공세를 막기 위해 러시아가 쿠판스크 일대에 대량으로 매설한 지뢰들 가운데 일부였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며 러시아군이 매설한 이 첨단 지뢰들은 설계된 데이터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영 무기 수출기관 로서보론 엑스퍼트에 따르면 PTKM-1R은 적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되어 지난해부터 배치가 시작된 최신형 스마트 지뢰인데요. 적의 전차를 감지해 상부 공격 지능탄을 하늘 위로 날려보내는 방식의 지뢰여서 우크라이나군에서는 일명 점핑 마인으로 불렸습니다. 이 지뢰는 첨단 음향 센서와 진동 센서를 이용해서 공격할 전차와 장갑차 차종의 고유의 음향과 진동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공격 대상으로 지정된 전차나 차량의 음향 및 진동 정보가 반경 100m 이내에 잡히면 해당 방향으로 상부 공격 지능탄을 발사해 목표물을 공중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T-72 전차 앞부분에 지뢰 제거용 도저 블레이드를 장착하고 쿠판스크 인근의 러시아군 지뢰 지대를 개척하는 동안 이 지뢰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하게 수거해 적장비 연구 목적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러시아제 무기는 카탈로그 데이터와 실제 성능 사이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PTKM-1R 상부 공격 점핑 지능탄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2018년도에 개발 완료되어서 2021년도에 불과 작년에 러시아군에 장비되기 시작한 그야말로 완전히 진짜 새 모델입니다. 아주 최신형 모델인데 이게 이제 하르키우 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격해 오니까 자기네 도망가면서 전차 기동로 근처에 장갑차 기동로 근처라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매설을 해놓은 거예요. 대량으로. 그런데 안 터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요. 박스도 뭐 정말 새 거죠. 작년에 전력화가 완료됐으니까 아유, 막 박스에 그냥 뭐 기스 하나 없을 정도로 새 박스입니다. 이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자, 이 메커니즘을 보면 일단 여기 자기네들이 미국의 M1 전차를 이렇게 도식화했는데 그 정도로 자기네들이 상대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다라는 거고, 이렇게 전차 기동로 인근에다가 100m 내에다가 지금 여기는 뭐 한 50m 지금 도식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매설을 해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적전차가 지나가요. 자, 그러면은 적전차의 엔진 소리 그리고 적전차가 지나감으로써 고유의 진동, 땅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 전차 훈련장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고고고고 하면서 뭔가 진동이 확 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 그 엔진 소음과 진동파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이건 지금 내가 세팅되어 있는 M1이네. 이거는 지금 이 폴란드군의 PT-91이네. 뭐 이렇게 이제 탐지를 해서 그럼 때려야지. 또는 이제 자기네들은 T-64 없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T-64 대량으로 쓰니까 T-64네. 이렇게 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프를 해서 적전차 상부에 가서 발사를 합니다. 발사를 해서 때려 부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실제 테스트하던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서 때려 부숩니다.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가 하는 말은 이건 지뢰는 지뢰인데 민간 이런 그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손상되지 않는다. 왜? 전차, 장갑차, 자기네들이 공격해야 할 전차, 장갑차의 그 소음과 진동만 딱 입력해 놨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 차량과는 전혀 관계없다. 아주 인도주의적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 하르키우를 점령하는 이 주를 전체를 탈환하는 고속 진격에서 전혀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 차량만 공격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적 전차도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 라는 아주 신박한 무기가 된 건데, 제가 봤을 때 T-64가 아니고 T-72, T-80 이런 전차들이 주로 진격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 T-72와 T-80은 러시아군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 전차 맞으면 안 되니까 그건 또 입력을 안 했겠죠. T-64가 올 거야 라고 했는데 T-72, T-80 같이 쓰는 모델 이런 것들이 와버렸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제 무기는 까보러죠.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그래서 이 최신 무기니까 이걸 우크라이나 군이 박스채로 그냥 수거했으니까 이걸 자기네들도 러시아 장비 연구 쓰고 나토에, 미국에 또 나토에 이걸 또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해전파 개발해버리면 이 지뢰 이거 못 쓰죠. 참 피해가 큽니다. 러시아군. 두 번째입니다. 개전 초 우크라이나의 해상무역을 봉쇄하겠다며 흑해 일대에 러시아가 대량으로 부설한 기뢰가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나토 차원의 흑해 소해 작전에 참가한 소해함이 러시아군 기류에 피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흑해 일대에 대량으로 부설해 흑해 각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유식 기뢰가 루마니아 영해 바깥 국제 해역에서 폭발해 소해함이 파괴됐다고 루마니아 해군이 현지 시각 9월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현지 시각으로 9월 8일 오후에 발생했는데요. 루마니아 해군 무스카급 소해함인 루테넌트 드미트리 니콜라에스쿠 함은 루마니아 영해에 부유식 기뢰가 떠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기뢰를 처리하기 위해 콘스탄차 항구를 출항했습니다. 루테넌트 드미트리 니콜라에스쿠 함은 콘스탄차 항구에서 북동쪽으로 약 46km 떨어진 신고 해역에 도착해 소해 작전에 나섰는데요. 소해함 자체가 워낙 낡아 기뢰를 쉽게 찾지 못했고 늦은 저녁까지 기뢰를 찾아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에 한미 부분에 기뢰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폭발의 위력이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기뢰는 제정 러시아 시절인 1908년부터 생산되어 소련 해군도 대량으로 운용했던 모델 1908 기뢰였는데요. 이 기뢰는 115kg의 TNT가 들어있어 카탈로그 재원상으로는 790톤급에 불과한 니콜라에스쿠 함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기뢰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뢰는 니콜라에스쿠 함의 한미 부분에 접촉하고도 곧바로 폭발을 일으키지 않았는데요. 이 기뢰의 신관이 뒤늦게 작동한 덕분에 니콜라에스쿠 함은 기뢰가 폭발했음에도 한미 부분에 약간의 파공망 생기는 피해만 있고 침몰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피격된 루테넌트 드미트리 니콜라에스 함은 나토의 제2 상설 기뢰 대응 전단에 배속된 나토 함대의 일원이었는데요. 이번 나토 함정 기뢰 피격이 나토의 흑해 소해 전력 투입의 명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차 대전, 1차 대전 그때 사용했던 기뢰인데 아직도 썼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식량 수출해서 불을 축축하는 그런 산업 부분도 있으니까 오데사 항을 봉쇄하기 위해서 식량 수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뢰를 대량 뿌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해권을 우크라이나가 갖게 됐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또 식량 수출을 재개를 했죠. 그런데 이 기뢰가 둥둥둥 떠다니니까 나토에서 터키에게 아니 우리 소해함 정도만 전투하면 안 들어갈 테니까 소해함 정도만 좀 인도주의적으로 좀 보스포러스에 통과시켜달라. 그래야 저 기뢰들 제거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터키가 아니 원칙은 변할 수 없다 하고 또 소해함도 안 넣어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짜로 군함이 나토 군함이 피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루마니아 최대의 항구인 콘스탄차 이 콘스탄차의 북동쪽 50여 킬로미터에서 기뢰가 발견되었고 오전에 그래서 그걸 일반 선박이 그걸 군부대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찾던 중에 못 찾았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에 못 찾은 상황에서 저녁 무렵에 부딪혀 버렸고 뭐 레이더나 이런 걸로 탐색 장비로 찾아야 되는데 목측으로도 못 보고 탐색 장비도 못 찾고 이렇게 돼서 워낙 오래된 구형함이니까 이거 이제 러시아 시대 때 만든 군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딪혔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기뢰가 불량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면 이 접촉 신관에 의해서 바로 터져야 되는데 파도에 떠밀려와서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니까 충격에 의해서 다시 튕겨나죠. 튕겨나서 제법 튕겨나고 나서 터진 거예요. 부딪히면 바로 터져야 되는데 제법 튕겨나서 터지니까 이 폭발의 위력이 이 군함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약간의 파공이 생기고 침몰을 면했다. 그러다 기관은 고장이 나서 예인선에 끌려서 이제 콘스탄차 항구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명분이 되어서 야 터키 지난번에 여기 지금 노보로시스크에 들어가는 S-300 그거 화물선에다가 숨겨서 들어갈 때 니들 알고도 넣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군함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구축함, 호위함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해함 인도주의적으로 니들한테도 지금 내려올 수 있잖아. 좀 보내줘. 라고 하는 명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러시아 무기가 까보로였기 때문에 이것도 소련 무기도 아니고 제정 러시아 무기인데 까보로였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었다 라는 말씀드리고 우크라이나가 아닌 나토 군사 무기가 최초로 이 전쟁의 피해를 봤다라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큰 사실은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소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